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이 워낙 간편해졌죠.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알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주택 관련 대출, 그리고 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문제인데요. 주택과 관련된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네르바 올빼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을 살 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자를 이제 다달이 냅니다. 많은 네. 분들이 내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사실인가요? 그렇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소득공제가 세법에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실무를 할 때 처음 저걸 접했을 때 이름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네요. 이름도 어렵고 많이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제 주위 친구들 보면은 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제 대상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공제 대상이 아닌데 그냥 은행에서 이제 용지가 날아오니까 그냥 공제했다가 나중에 네. 추징당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공제 요건을 좀 정확하게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세 가지네요. 첫 네. 번째 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청약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우리가 네.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청약저축에 납입을 하겠죠. 그 납입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주택 청약저축 또는 요즘에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납입액 중에서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데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연간 최대 한도는 공제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저거 네. 잘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이 있는데 2번이 뭐고 3번이 뭔가요? 지금 2번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공제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네.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3번은 이제 주택을 사는 분들 저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렇죠. 이제 살 때 네. 담보대출을 받죠. 담보대출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 겁니다. 2번하고 3번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렇군요. 2번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여기는 원금도 공제를 해줘요. 원금과 이자 합해서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공제해 주는 거고 3번은 주택을 사면서 받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다릅니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저 3번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바로 2번.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그리고 이 월세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입니다. 말이 일단 어려운데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라는 건데요. 저 그냥 쉽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을 말합니다. 네. 12월 31일 현재 이제 대출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집이 한 채 있겠죠. 그렇죠. 1주택자이거나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또 무주택자 그러네요. 이런 분들만 이제 공제가 가능하고 네. 예전에는 중간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샀다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2주택자는 공제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과세 기간 중에 2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이기만 하면은 딱 하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면적 및 가액 요건은 있는데 우선 면적 요건은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가액 요건만 있는데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 취득할 때 기준시가 5억 이하였는데 나중에 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 원래 그 기준시가 5억 요건이 예전에 4억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19년 이후 대출분부터는 5억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은 저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예, 아파텔도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텔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대원은 공제가 가능한 거냐? 만약에 세대원이 본인 명으로 집을 사고 본인 명으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분들은 보존 등기가 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 일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또 집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전 등기가 나거든요. 그럼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꼭 해야 되는 거군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출을 네.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요건에 따라서 이제 공제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꽤 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기가 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연말정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게 집을 산 다음에 혹은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대출을 하다가 이 조건 좋은 대출로 또 갈아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환 대출. 그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대환 대출은 원칙은 이제 네.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공제를 받고 있다가 중간에 갈아탔다고 공제를 없애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총 3번까지는 공제를 계속 적용해 주는 거예요. 3번까지는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납세자들 도와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대주만 되는 게 아니고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세대원 같은 경우에 본인 이름으로 뭐 집이 있고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해주는 게 당연한데 네. 이게 집이 지금 공동명의가 많잖아요. 자,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명의를 보기 전에 네. 우리가 보통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주택 소유자하고 대출 받는 사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언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냐면은 대출이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저는 소득이 없어요. 네.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 한도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집은 내 건데 대출은 배우자가 받는 음.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요즘 또 집을 공동명의로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죠. 공동명의로 사는데 대출은 단독으로 받는 경우 그렇죠. 또는 대출을 공동으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공제 요건이 다 달라집니다. 굉장히 요건이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사례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원칙은 이 주택 명의자하고 차주,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 있죠. 명의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봐볼게요.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 그러니까 주택 명의자하고 차주가 똑같은 거죠. 이건 당연히 간단합니다. 공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내 명의로 주택을 샀는데 대출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배우자 명의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 명의자하고 대출 차주하고 다르죠. 이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네요. 이제 반대 사유도 마찬가지겠죠.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은 내가 받았다. 이것도 이제 명의자와 차주가 다르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대출은 내가 받았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전액 다 공제를 해줍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은행이 공동대출이라는 게 없어요. 되게 한 명 이름으로 받으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요즘은 차주로 거의 한 명만 세우죠. 네, 그래서 4번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다행히 되네요. 예, 전액 다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4명인데 차입을 공동명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드문 사례긴 한데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만 그러니까 내 명의의 이자 있죠. 네네. 그것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은 공동명의로 샀고 또 차주도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부담한 이자만 그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아무튼 저 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2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저런 네. 경우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으면은 네. 대출을 받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자 상환액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하면 혜택이 상당한데 네. 저것 때문에 이제 공제 못 받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보면 대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있지만 뭐 거치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소득공제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유리한지 이렇게도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알고 나서 대출 요건을 정하면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걸 모르고 이제 대출을 먼저 받았다가 예. 나중에 공제 받을 때 보니까 내가 대출 요건을 잘 못 갖춰가지고 공제를 조금밖에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다 달라지니까 이걸 미리 좀 알고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예.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가계대출이잖아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면은 고정금리 방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계속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에 대해서는 한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치식, 비거치식이 있는데요. 이제 거치 기간이 길면은 빨리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분할해서 거치 기간 없이 분할해서 계속 갚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거치식일 경우에도 한도 금액이 아주 커집니다.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공제 액수가 달라지니까 미리 이거를 좀 알아보고 대출 받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리고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을 한다.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상환 기간은 똑같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5와 그런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은 15년이고 금리는 고정금리 그리고 이제 비거치식이 아니고 거치식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1,500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사유. 나머지들.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인데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면서 거치식이다. 이러면은 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요. 상환 기간이 이제 15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가급적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놔야 이제 공개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15년 이상이고 네. 고정금리고 비거치식이고 예. 15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무려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제가 들어본 소득 공제 중에 가장 큰 것 같네요, 저게. 그리고 이제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관련해서 네.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자 상환의 공제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이제 납입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는 분들 있죠. 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 이자 상환의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우선은 분양가가 4억 원 이하. 이하죠, 이하. 그렇죠, 네, 이하해야 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액 있죠. 권리가액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 합계액이 4억 원을 안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아파트는 안 해주겠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도금 이자를 내잖아요. 그럼 그 이자 상환액도 이 주택자금 공제에서 똑같이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팁이고요. 꿀팁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우리가 12월 말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느냐? 오피스텔. 예,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양도세는 오피스텔 주택수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오피스텔 담보대출 받으면 이자 상환액 공제 해준다고 했나요?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했죠. 안 해준다고 했죠. 그 규정을 여기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제외해줍니다. 집으로 안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뚜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 재개발할 때 뚜껑이요. 그렇죠. 재개발할 때 우리가 보통 무허가 주택을 뚜껑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은 없는데 실제로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무허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감안해서 이제 이자 상환의 공제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아까 주택수 계산할 때 이제 공동 소유하는 주택 있잖아요. 네, 네.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원칙은 각자 1주택자로 보는 거고요. 농가주택 있죠. 시골에 시골집이 있죠. 이런 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거군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이 소득 공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이 영상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잘 요건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